정합식 팽창 밸브의 특징 세 가지를 쓰시오. 정합식 팽창 밸브를 설명하기 전에 냉동기 4대 구성 요소를 먼저 살펴보면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는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정발기를 통해서 압축기로 들어가는 구성 요소를 그리면, 이제 정합식 팽창 밸브를 그려보면, 정합식 팽창 밸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응축기에서 응축 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팽창 밸브를 통해서 저온 저압의 액으로 만들어져서 정발기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때 정합식 팽창 밸브는 들어오는 구조에서 이렇게 그리고 니들 밸브를 밑에서 그려서 위쪽으로 다이아프램을 잡아주고 다이아프램을 누를 수 있는 스프링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스프링을 장압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절 나사로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정발 압력에서 이 정발 압력이 P가 다이아프램에 영향을 미쳐서 정발 압력이 올라가면 팽창 밸브가 닫히는 구조로 위로 올라가서 닫히는 구조로 된다는 거죠. 즉 정발 압력이 상승하면 정압 밸브가 닫히는 구조, 정발 압력이 하강하면 떨어지면 정압 밸브가 열리는 구조가 됩니다. 닫히면 냉매량이 적어지고 열리면 냉매량은 많아지게 되는 구조가 정압 밸브입니다. 이걸로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특징, 정압 밸브는 정발기 압력으로 작동합니다. 두 번째, 정발기 압력이 상승한다는 것은 부하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부하가 증가하면 팽창 밸브가 열려서 냉매를 더 많이 보내줘야 되는데, 부하가 증가했는데도 정압 밸브가 닫힘 구조로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쓰기 전에 정발 압력이 강화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걸로 여러분 쓰셔도 좋고 안 쓰셔도 좋은데요.
정발압력이 하강하면 부하가 감소했다는 이야기고, 정압밸브가 열려서 냉매가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즉, 정리를 하면 세 번째는 부하 변동에 반대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부하 변동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대응 불가가 되겠죠. 부하 변동에 대응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용량의 장치, 냉동 장치에 사용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냉동 부하가 적은 때는 냉수나 프라인의 동결 방지용으로 사용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냉동기가 정지하면 냉동기가 섰으니까 냉매는 들어오지 않고 정발압력은 올라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팽창밸브가 완전히 닫히는 구조입니다. 정지시 팽창밸브 닫힘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7개 중에서 여러분이 순번대로 써셔도 되고 기억나시는 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보여주는 팽창밸브의 1. 종류와 2. 특징 세 가지를 쓰시오. 그림에서 보여주는 팽창밸브 종류. 그림에서 보여주는 이 팽창밸브는 모세관입니다. 1번 모세관이 정답이 되고, 통상 0.8에서 2mm에 가는 동관을 사용합니다. 모세관은 팽창밸브 대신 팽창밸브 가격이 그래도 비싸거든요. 모세관에 비해서. 대용으로 사용하는데 소형 냉동장치에 사용합니다. 1번의 정답은 모세관이고, 모세관의 특징. 모세관은 일단 0.8에서 2mm의 동관을 모세관이라고 한다. 세 번째가 아니고 2번이죠. 모세관의 특징. 유량 조절이
조절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 배관, 모세관 길이로 냉동 혹은 냉장의 온도를 정리합니다. 정리한다는 표현을 써야 되겠네요. 네 번째는 정확한 냉매 충전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건조기와 스트레이너가 필요합니다. 통상 프레온 냉동기에 쓰기 때문에 드라이어가 달리지 않으면 모세관에서 동결이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는 냉동기 정지 시에 고압과 저압이 같아집니다. 고압과 저압을 같아진다? 같아진다를 뭐라고 할까요? 밸런스 유지됩니다. 일곱 번째는 압축기 기동 시 경부하 운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고압과 저압이 밸런싱이 되어 있으니까 되고 나면 여덟 번째는 소형 냉동기에 사용합니다. 아홉 번째는 온도 조절은 압축기 온오프로만 일어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팽창밸브의 종류와 특징 세 가지를 쓸 수 있겠습니다. 쭉 길게 썼는데 한 번 더 정리하면 모세관은 0.8에서 2mm에 가는 동간 1번 모세관입니다. 모세관 특징 0.8에서 2mm 동간. 두 번째 유량 조절 불가. 세 번째 모세관 길이로 냉장 온도를 맞춥니다. 네 번째 모세관이다 보니까 정확한 냉매 충전이 필요합니다. 냉매 충전이 달라지면 정확한 온도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건조기와 스트레이너가 꼭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냉동기 정지 시에는 고압과 저압이 밸런싱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재기동 시, 재기동이라 표현하기 좋겠네요. 경부하 운전이 가능합니다. 고압이 저압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덟 번째, 소형 냉동기에 사용합니다. 아홉 번째, 온도 조절은 압축기 온오프로 행합니다. 9개 중에서 3가지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3번이 아니죠.
이렇게 3가지만 9가지 중에서 3가지만 쓰셔도 좋겠습니다. 모세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팽창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해당되는 팽창밸브의 종류를 쓰시오. 설명을 읽고 팽창밸브의 종류를 쓰라는 내용이네요. 증발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증발압력이 상승하면 닫히고 증발압력이 저하면 열려 부하에 따른 냉매량 제어가 어렵다. 증발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팽창밸브는 정압식 팽창밸브입니다. 정압식 팽창밸브는 증발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줍니다. 증발압력이 상승한다는 하는 것은 부하가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때는 열려야 되는데 닫히는 거죠. 그래서 부하 변동이 심한 냉동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굳이 쓴다라면 냉수나 브라인, 동결 방지용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만액식 증발기에 사용하며 부하 변동에 따른 증발기 저압차기의 액면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증발기에 사용하고 더군다나 만액식이네요. 액면을 유지하는 것은 저압식 플로트 밸브입니다. 저압 플로트 팽창 밸브가 되겠습니다. 정답하고 팽창 밸브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번 응축 부하에 따라서 응축기나 수액기 액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요 팽창 밸브는 고압 플로트식이 되겠습니다. 식재료까지 써줘야 되네요. 3번 고압 플로트식 팽창 밸브가 되겠습니다. 정압식 팽창 밸브는 예제 문제, 기출 문제 한번 있어서 생각하기로 하고 저압식 플로트 팽창 밸브와 고압식 플로트 팽창 밸브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고압식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압축기, 응축기, 수액기, 응축기에서 수액기까지 그리면 우리는 항상 이거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균합관을 그려주는 게 좋고 수액기에서 팽창 밸브가 와야 되는데 여기서 증발기로 보내기 위해서 수액기에다가 플로트를 쓰는 거죠. 그러면 수액기 액면이 많아지면 증발기로 액을 보내고 수액기 액면이 내려가면 증발기를 막아주는 요 부분이 팽창 밸브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이. 그래서 고압식 팽창 밸브는 플로트 팽창 밸브는 응축 부하에 따라서 수액기 액면을 유지하는 것이 고압 플로트식이 됩니다. 이제 저압 플로트식은 압축기, 응축기, 수액기 내려오면서 증발기에서 플로트 밸브를 이 그림은 좀 그러네요. 아래쪽에다 증발기를 그대로 해야 되겠네요. 저압식은 저압 식자 또 2번 써야 되네요. 저압 플로트 밸브는 증발기에 플로트 타입 팽창 밸브를 써서 증발기 액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액식 증발기 액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저압 플로트식. 고압 플로트식은 수액기나 응축기에 사용해서
수액기나 응축기의 액면을 유지하는 것이 고압적 플로트 밸브가 되겠습니다. 정압식 팽창 밸브, 저압 플로트식, 고압 플로트식 팽창 밸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온도식 자동 팽창 밸브를 사용하는 냉동 장치이다. 1에서 3까지 명칭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온도식 자동 팽창 밸브는 TEV라고 하고, 이 부분이 정발기겠네요. 자, 여기 분배기는 디스트리뷰터, 압축기부터 컴프레셔, 압축기, 콘덴스, 응축기, 리시버, 수액기 다음에 있는 기계는 건조기, 필터 드라이어가 되겠습니다. 필터 드라이어, SG는 사이트 글래스, 이제 SPR은 흡입 압력 조정변, 조정 밸브. 1번부터 볼까요? 1번의 정답은 팽창 밸브의 여기 감온통이니까 외부 균합관이 되겠네요. 1번은 외부 균합관. 이제 2번은 정온식 팽창 밸브. 그냥 팽창 밸브라고만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정온식 외부 균합형 팽창 밸브가 정확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1번 했고 2번 했고 3번은 감온통이 되겠네요. 3번 감온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명칭을 다 살펴봤고요. 압축기와 응축기 사이에는 유분리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정발기와 압축기 사이는 액분리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팽창 밸브 앞에 전자 밸브를 설치할 수 있겠네요. 그럼 압축기 전체적인 센터가 다 완성이 되죠. 나온 김에 감온통 설치 위치는 정발기 감온통 설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면 1번 정발기 출구에 사용합니다. 출구에. 두 번째 20mm 이하의 배관에는 상부에 설치합니다. 즉 광경이 20 이하이면 감온통은 상부에 설치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20mm 이상이면 배관 하부 45도에 설치합니다. 즉 20mm 이상이 되면 상온 45도 지점에 감온통을 설치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외부 균합형 온도식 자동 팽창 밸브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온도식 자동 팽창 밸브는 냉매의 온도와 압력을 검출하여 정발기 출구의 과열도가 일정하도록 냉매 유량을 제어한다. 다음은 내부 균합형 작동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갈로 안에 적당한 용어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내부 균합형인데 그림은 외부 균합형이 있네요. 네, 요 부분은 내부 균합관이니까 외부 균합관은 없는 걸로 이렇게 작동해야 됩니다. 내부 균합형의 작동 원리는 스프링, 요 스프링의 힘은 닫히는 구조, P3라고 되어 있는 요 구조는 닫는 구조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증발기에 있는 증발 압력은 증발 압력 P2, 증발 압력 P2는 이 스프링을 또한 닫는 구조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원통에 있는 감원통의 냉매액 혹은 가스 혹은 혼합된 가스는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면 과열도가 증가해서 밀고 온도 상승 시 물론 증발온도 상승 시입니다. 증발온도 상승 시에는 밀어내고 정물온도가 감소하면 증발온도가 감소하면 빠져나가는 하강할 때는 정발온도 하강 시에는 정발온도가 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냉매에서 액이 들어오고 팽창 밸브를 통과해서 오리피스 장을 통과해서 증발기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때 과열도 압력이 크다. 물론 가열도라고 하는 감원통의 가열도를 말합니다. 감원통의 가열도 압력이 커지면 이렇게 커지네요. 이게 P1 커지면 밀리는 작업을 하겠죠. P3보다 P2가 커지니까 열리겠죠. 즉 온도가 상승하니까 열려서 냉매를 보내주는 거죠. 네, 그래서 P2는 증발 압력, 과열도 압력에서 P2 증발 압력과 2번 스프링 조절 압력보다 크니까 이거는 열리는 구조가 됩니다. 가문통 가열도 압력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증발 온도 상승이고 증발 온도가 상승하니까 가문통 압력이 올라가서 증발 온도가 올라가서 가문통 압력이 상승하고 과열도 압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답 1번은 증발 압력, 2번은 스프링 압력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냉동 부하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얘기 같은데요. 증가부터 고르면 둘 중 하나가 증가하면 과열도도 가문통의 압력도 증가하죠. 증가하고 팽창 밸브가 이렇게 밀어주니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3번은 증가, 4번도 증가, 5번은 열림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별도의 답으로 냉동 부하가 감소하면을 보도록 하죠. 냉동 부하가 감소하며 증발이 안 하게 되고 증발 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가문통의 온도도 떨어지게 되니까 가문통의 압력 P1이 떨어져서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냉동 부하 하나 더 쓰면 3번이 감소라면 4번 과열도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감소, 부하 감소와 부하와 과열도는 같은 방향으로 흐르네요. 그리고 5번째는 닫히는 구조. 이렇게 정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었어야 되겠네요. 교재를 살펴봤더니 이 부분에 감소가 없었어야 되네요. 감소가 없으면 요 3, 4,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냉동 부하가 증가하고 과열도도 증가하고 팽창밸브는 열리는 구조로 정리합니다. 내부 균합형은 한 번 더 정리하면 내부 균합형은 가문통 압력과 스프링 압력에다가 증발 압력이 크거나 작거나 같아져서 동작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외부 균합간의 그림이 나왔으니까 이제 내부 균합형은 설명을 끝내고 외부 균합간 설명을 잠깐 하면, 정상적으로 냉매가 흐르다 보면 증발관 길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온도는 일정한데 압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즉 압력이 증발기 출구에서 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압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온도는 일정한데 압력이 떨어지니까 가문통은 온도를 낮게 감지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문통 내에 압력이 떨어져서 온도와 관계없이 압력이 올라가게 되니까 닫히는 구조로 정리돼 버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냉매량이 부족한 결과가 오게 됩니다. 이 부족한 결과가 오게 되면 다시 증발 온도가 올라가 버리는 온도 조절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문통을 지난 증발기를 지나고 가문통을 지난 부분에 증발기 출구 부분에 모세관을 하나 더 연결해서 이렇게 다이아프램과 냉매 입구에 하나 더 압력을 도출해 줍니다. 그러면 증발기 출구 쪽의 압력이 보완을 해줘서 증발 온도를 다시 팽창밸브를 내려주는 구조니까 수정이 돼서 증발 내용이 같아집니다. 외부 균합과는 증발기가 길 때
그 다음에 정벌기가 길어서 압력 강화가 클 때, 예. 그래서 감원통 압력이 떨어질 때 외부 균합관을 설치하고, 이 정발 압력은 0.14kg/스퀘어 센티미터 이상일 때 외부 균합관을 써서 감원통을 보정해주고자 하는 것이 외부 균합관 팽창밸브가 되겠습니다. 보라색은 과외적인 문제입니다. 일단은 온도식 자동 팽창밸브 내부 균합형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온도식 팽창밸브에 설치하는 외부 균합관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온도식 팽창밸브 TEV라고 하고요. 내부 균합관이 있고 외부 균합관이 있는데, 그림에서는 문제에서는 본 그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차용했으니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외부 균합관을 설치하는 이유, 외부 균합관에 설치하는 이유는 정발기 내부에 압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정발기를 통과하면 관 길이에 따라서 무조건 압력 손실이 발생하는데, 압력 손실이라는 것은 정발기 관 길이가 길 때 발생합니다. 그러면 감원통의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하강합니다. 그래서 팽창밸브의 밸브가 바뀌려고 하는 작동지연이라고 합니다. 발생합니다. 즉 닫히게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발생해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작동지연을 보상하기 위해서 온도식 팽창밸브를 설치하고 외부 균합관을 들어갑니다. 외부 균합관의 설치 경우는 길이가 길지만 얼만큼 떨어질 때 압력 강화 손실을 보느냐. 그래서 정발기 압력 강화 숫자가 있거든요. 정발기 내 압력 강화가 0.14kg/스퀘어 센티 이상이 되면 외부 균합관을 설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3번 외부 균합관의 인출 위치는 정발기 출구에 감원통 다음에 설치합니다. 즉 압축기 흡입관 상부에서 외부 균합관을 인출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외부 균합관 팽창밸브는 감원통만 있으면 내부 균합관이고, 감원통 지나서 압축기 흡입 측
상부에서 따서 넣습니다. 첫 번째로 팽창 밸브는 냉매가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되겠죠. 여기가 오리피스가 되는 겁니다. 밸브는 니들 밸브고요. 그래서 냉매가 빠져나올 때 일단 첫 번째로 정발 압력이 밀어주는 구조로 정리가 됩니다. P2는 즉 정발 압력이죠. P3는 스프링 압력입니다. 스프링 압력이 P3. 요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조절하는 조절 나사가 되겠습니다. 이 조절 나사로 정발기 온도에 해당되는 압력으로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맞춰놓고 이제 정발기로 냉매가 흐르면 처음에는 액이 흐르다가 부하에 따른 정발을 할 것입니다. 온도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액이 정발하니까 온도는 항상 일정하게 되는데 정발에 따른 관을 흘러가다 보니까 압력 강화가 발생하는 거죠. 이 압력 강화가 발생하면 요 부분에 정발기 출구에 온도가 강한 걸로 감온통이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압력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내부균합관 감온통 쪽에 있는 압력이 빠져나가니까 팽창 밸브가 닫히는 구조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한 색깔로 바꿔서 밸브가 닫히는 구조로 정리가 되니까 냉매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부하에 따른 부하는 일정한데 정발 온도가 의지와 상관없이 상승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부 균합관의 팽창 밸브 작동 지연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외부 균합관을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이 색깔은 보라색으로 하죠. 그래서 외부 균합관을 설치하는데 정발기 출구, 압축기 입구, 배관 상부에서 감온통 지나서 도출해서 외부 균합관을 넣습니다. 요 안에 있는 요 부분은 다이아프램들입니다. 다이아프램. 여기도 다이아프램, 여기도 다이아프램들이 들어 있습니다. 외부 균합관의 압력은 여기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출구 쪽에 있는 압력이 밀어주면 다시 열어주는 효과를 주겠죠. 그래서 내부 균합관에서 빠져나가는 압력을 외부 균합관이 보상해 준다. 그래서 팽창 밸브를 다시 열어주면 냉매가 순환하는 과정을 주는 것이 외부 균합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온도식 팽창 밸브 외부 균합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냉동 장치 내에 수분이 존재하는 원인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수분 존재 이유입니다. 문제는 부과된 사진은 없습니다만은 압축기 나오면서 플렉시블, 그 다음에 유불리기, 엉축기는 지금 쉐덴2브로 되어 있네요. 엉축기 빠져나가면 쿨링타워로 연결되겠지요. 이렇게 되고 냉각수 펌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엉축기 다음에 수액기가 있고요. 수액기 상부와 엉축기 상부를 연결하는 균합관도 꼭 필히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어, 사이트 글래스, 솔레노이드 밸브, 브라킷 밸브라고 하는데 우리는 서비스 밸브 개념이고, 팽창 밸브를 봤더니 외부 균합형이네요. TV, 정발기, 그 다음에 액분리기, 플렉시블관으로 정리되어 있고, 각종 고압계, 저압계, 유압계도 설치되어 있고, 유압 조정 밸브, 차압 조정 밸브, 고압 밸브까지, 고압 스위치까지, 밸브가 아니고 스위치죠. 설치된 상태에서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설치가 되면 우리는 여기 아래 그림에 있는 매니폴드 게이지, 이 매니폴드 게이지로 저압은 색깔도 바꾸죠. 저압은 저압 부분에 배관으로 브라켓 밸브에 서비스 밸브에 연결하고, 고압은 고압대로 서비스 밸브에 브라켓 밸브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첫 번째로 저압 부분은 잠궈 놓은 상태에서 이제 질소를 감압 조정 밸브를 통해서 나오는 호스를 중성 밸브에 연결해서 이렇게 고압을 연 다음에 압력을 질소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압력 테스트를 하는 거죠. 질소는 압력 시험을 합니다. 통상 20kg per 스퀘어 센치 정도 걸어서 압력을 하는데 40kg 이상 넘어가면 기계들이 고장을 날 수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프레온 냉동 장치인 경우에는 각종 이온 부분에 비눗물로 검사를 합니다. 물론 압력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테이프 등으로 표시를 딱 해놓고 하루나 이틀 기다리는 게 정석입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한 달간 압력계 하나만 걸어놓고, 매니폴드를 빼고 압력계 하나만 걸어놓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매니폴드를 빼야 되니까 여기 부분에 압력계를 이렇게 하나 딱 걸어놓고 표시를 한 다음에
철수해 두죠. 공사가 다 끝나고 정리가 되면 이제 매니폴드와 요걸 정리하고 압력을 빼냅니다. 그래서 누설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을 때, 없다라면 이제 배관이 완벽하게 용접이나 후레아 조인트가 정리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압력 검사 끝났습니다. 두 번째, 요즘 쓰는 냉매는 비공비 혼합 냉매이므로 그림처럼 아래 그림에 있는 요 냉매가 되겠습니다. 냉매를 지금 거꾸로 놨죠. 이 냉매는 비공비 혼합 냉매가 됩니다. 혹은 아직까지는 기존 기계이면 R22 냉매는 나옵니다. R22 냉매는 세워서 넣어도 되고 액으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스나 액 모두 가능한데 빨리 넣으려면 액으로 넣고 천천히 넣으려면 가스로 넣습니다. 그러나 비공비 혼합 냉매는 무조건 액으로 충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넣습니다. 왜? 혼합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스로 넣으면 한쪽 냉매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냉매 특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냉매통과 중성선을 연결합니다. 물론 질소 배관은 제거를 한 상태가 되겠죠. 질소 배관은 제거를 한 상태로 냉매관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요 밸브 노즐로 냉매 밸브를 열면 액이 여기까지 와서 대기하겠죠. 아, 진공 걸어야 되네요. 진공을 안 걸고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냉매 넣기 전에 진공 펌프를 놔야 되네요. 진공 펌프에서 연결되는 관을, 진공 펌프에 연결되는 관을 먼저 중성관에 넣고 진공 펌프를 동작을 시키면, 물론 진공 펌프 사이에는 진공계를 부착하기도 합니다. 진공기를 부착해서 우리는 진공을 0.5 토르까지 0.5mmHg까지 진공을 걸어줘야 됩니다. 이 진공 펌프가 성능에 따라서 수십 분, 수시간,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장치가 크면 진공 뽑아내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진공이 0.5 토르로 떨어지고 나면 밸브를 잠그게 됩니다. 이제 진공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공기에 연결된 요 배관을 제거하면 진공계도 걸치는 제거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냉매를, 비공기 혼합 냉매를 그림처럼 거꾸로 뒤집어서 연결하고 아래쪽에는 저울을 배치합니다. 매니폴드 게이지에 연결한 다음에 여기 2번 지점까지, 아까 1번 냉매 열었습니다. 2번까지 냉매가 와 있으니까 이 밸브를 살짝 열어서 공기를 배출합니다. 공기를 배출하는 이유는 매니폴드 호스에 들어있는 공기를 빼내는 거죠. 저는 약 1초 정도, 칙 할 정도
액을 가지고 빼보면 액이 나온다, 가스가 나온다 정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생기면. 그래서 여기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서 공기를 제거하고 이제 저압과 고압으로 된 요 호스 파란색이네요. 이번엔 냉매 넣을 거니까 냉매가 비공기 혼합 냉매가 지금 매니폴드 전단까지 이렇게 와 있는 상태죠. 그러면 A 밸브, 저압 밸브와 고압 밸브를 다 열면 저압 쪽은 저압 쪽에 브라킷 밸브로 냉매가 들어가고 고압 쪽은 고압 쪽에 브라킷 밸브로 냉매가 들어갑니다. 요 초록색은 냉매를 의미합니다. 장치 내에 배관량을 계산을 하든지 냉매별로 온도에 따른 경험치를 알고 있든지 두 개 중에 하나로 총 냉매량을 안다라면 저울에 있는 눈금으로 넣기 전에 용기를 맞추면 용기 밸브를 누르면 0점이 잡혀질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킬로그램으로 저울 눈금이 읽히게 될 겁니다. 10kg면 10kg에 맞게 A, B 밸브를 조절해서 냉매를 넣게 되죠. 냉매가 다 들어갔으면 1번 밸브를 먼저 잠그고 냉동기를 온시킵니다. 냉동기를 온시키면 요 서비스 밸브도 이쪽으로 닫아서 정리해 놓죠. 이렇게 여기 부분도 닫아주면 저압 부분만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매니폴드 호스에 있는 것과 고압 측에 있는 호스들이 다 저압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냉매를 호스 안에 있는 것까지 다 회수를 하고 돌리면 압력이 쭉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력이 떨어지면 이 서비스 밸브도 완전히 정리해서 닫아주고 매니폴드를 제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호스도 제거하도록 할게요. 호스를 제거하면 호스를 다 제거해버리면 압력도 제거해야죠. 그렇게 되면 온전한 냉동기 가동 상태가 되고 냉동기가 돌아가는 상태로 정리가 돼서 고압, 저압, 유압계도 뜨게 될 겁니다. 압축기는 정상 운전이 되겠죠. 이 압축기는 반밀폐형 고속다기통 압축기로 보입니다. 일명 돼지가다라고 하는 압축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상 운전을 했을 때 장치 내 수분이 존재하는 원인 5가지. 왜 그러면 제가 이 장치에서 냉매 충전하는 것을 말씀드렸나 라는 말씀입니다. 수분 존재 이유 1번 이 동간 배관을 할 때 잘못 배워서 동간을 물에 넣어서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죠. 배관 작업 시 물에 담그는 냉각을 행하면 수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실무에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동간배관은 절대 물에 담그면 안 됩니다. 물론 암모니아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진공 작업을 불량하게 했을 때 당연히 생깁니다. 세 번째, 냉매를 순냉매가 아닌 재생냉매, 냉매를 재생으로 사용할 때. 네 번째, 냉매 넣을 때 제가 호수에 있는 공기도 퍼지를 시켰죠. 예. 냉매 충전 시 공기 퍼지를 불량하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압축기, 여기 유압면인데요. 압축기, 오일을 우리가 매년마다 갈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일 충전 시 공기 혼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증발기가 저압으로 떨어지면, 온도가 많이 내려가면 증발기, 즉 압축기 흡입축에서 팽창밸브까지가 저압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설이 있다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운전 중 저압 부분에 공기 누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즉 진공작업이나 냉매 재생이나 운전 중 저압 부의 누설은 뭐가 들어가는 거죠? 공기가 들어갈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공기에는 순수한 공기와 항상 수분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분이 냉동장치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공기가 진공 부족이나 작업 시에 들어가는 경우에 수분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수분이 존재하면 프레온 냉동기에서는 팽창 밸브 동결이 일어나서 냉동기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분이 프레온과 만나서 동을 부식시킵니다. 동부식이 일어나면 압축기 고압측에 동부착 현상을 일으킵니다. 암모니아의 경우는 수분과 혼합하면 암모니아 수가 만들어집니다. 이 암모니아 수가 오일을 유탁액으로 우윳빛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유탁 현상을 에멀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에멀전 현상이 일어나면 윤활 불량이 일어나겠죠. 윤활 불량이 일어나는 나머지 압축기 소손 등
악영향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냉동장치에는 공기가 있어서는 안 되고, 공기는 또 분홍축 가스 영향도 같습니다. 분홍축 가스는 응축기에서 응축을 방해하는 거죠. 퍼지를 해줘야죠. 공기를 퍼지해줘야 됩니다. 프레온이나 암모니아에서는 공기나 수분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냉동장치에 수분이 존재하는 원인은 제가 6가지 정도를 나열해 드렸는데 이 중에 5가지 정도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냉매, 압력 테스트, 진공, 냉매 충전까지 수분 존재 원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온도식 자동 팽창 밸브의 가몬통은 증발기 출구간의 접촉부는 완전하게 밀착시켜야 한다. 또한 설치 방법은 제조사 시방에 따르나 일반적으로 압축기 흡입 간격이 다음과 같을 때 설치 방법에 대하여 쓰시오. 가몬통 설치 방법이네요. 가몬통은 증발기 출구 수평관에 설치합니다. 문제는 흡입 간격이 8분의 7인치, 즉 20mm 이하일 때를 말하고 있네요. 여기에 광경이 압축기로 가는 광경, 흡입 간격이 20mm, 요 직경이 8분의 7인치 이하일 때는 가몬통은 배관 상부에 설치합니다. 흡입관이라고 했네요. 흡입관. 흡입관 상부에 설치합니다. 흡입 간격이 8분의 7, 20mm 이상일 때는 이 간격이 20 이상일 때는 가몬통은 수평에서 45도 아랫지점에 가몬통을 설치합니다. 흡입관 하부 45도 지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온도식 자동 팽창 밸브는 내부 균합형이고 외부 균합관이 안 보이니까요. 가몬통은 상부에 설치한 거 보니까 20mm 이하로 판단이 됩니다. 이 가몬통은 흡입관이 있다라면 포켓을 만들어서 가몬통을 넣어주면 가몬통을 넣어주고 모세관으로 연결해서 팽창 밸브로 간다라면 포켓을 설치하면 훨씬 감도가 좋겠죠. 20mm 이하일 때 상부에 설치하는 건 액관의 영향을 받지 말라고
상부에 설치합니다. 45도 때도 마찬가지죠. 아래쪽에 액에 영향을 받을까봐 상부나 하부 45도 지점에 설치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